자, 지난주에는 제가 없었는데 어떤 내용을 했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좀 잠시 좀 알려주실까요? 제가 지난주에는 아마 주택연금을 좀 깊이 있게 아마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유언장을 꼭 만드는 게 필요하다. 뭐 이 정도 아마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자산보다는 하여튼 연금을 좀 많이 만드는 게 좋은데 하여튼 연금을 많이 만들려면은 뭐 기간도 좀 길게 하고 부부가 함께 가입하고 뭐 이런 얘기를 저번 주에도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 주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주택연금에 대해서 연금의 전문가로서 이 재무적인 장점을 좀 분석해 주신다면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예, 그 주택연금은 참 장점이 사실 많습니다. 많은데 많은 분들이 좀 잘 모르고 계시는 게 많은데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대출 금리라는 게 있어요. 연금을 어차피 대출해 주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할 때 이게 총 금액에 대한 금리 적용하는 이 대출 금리가 굉장히 낮다는 것입니다. 이 대출 금리가 이게 예금 금리의 1.1%더 가산을 하기 때문에 이게 낮다는 게 저는 첫 번째 장점이고 두 번째는 이 또 포기가 가능해요. 하다가 언제든지 내가 포기가 가능하다는 게 이게 장점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택연금 가입했다가 또 갑자기 집값이 오를 수가 있거든요. 네. 올랐을 경우에도 그럼 포기하고 내가 정산해 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이것도 장점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주택연금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하다가 주택값이 오르면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 불이익이 없이 포기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장점에 속합니다. 예. 저도 이제 이 내용은 좀 몰랐네요. 네. 여러분들께서 이제 궁금한 내용을 좀 계속해서 좀 질문을 주시면 좋고요. 지금도 들어와 있는 질문들이 있는데 그 6363번님이 직장 2년차 아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데 말려야 될까요라고 이제 연락을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오늘 그 준비한 원고 중에도 그 내용이 좀 있어요, 그렇죠? 예. 그 네. 안 그래도 집에 우리 애도 예. 한 번은 주식 투자에 대한 얘기를 묻더라고요. 아빠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어때요?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 너는 주식 투자를 하면 만약 한다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물으니까 얘가 자기는 재무 쪽에 관련되는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AI라든가 IT에 좀 앞으로 유망한 그런 회사에 자기가 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좀 투자를 하고 싶다. 제가 적극 찬성한다고 얘기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저는 뭐 주식 투자든 뭐 투자는 뭐 젊을 때부터 해보라고 권합니다. 하는데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여유자산으로 해라. 여윳돈으로 해라. 예. 지금 결혼자금 내년에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자금 갖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장기 투자입니다. 네. 적어도 한 뭐 아무리 그래도 뭐 한 2년 3년 정도 네. 좀 길면 5년 10년 뭐 그까지는 못 가더라도 바로 사고 팔고 이렇게 하면은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절대로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연락 주신 6363번님의 아들뿐 아니라 요즘에 이제 뭐 금리들이 많이 좀 내려가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유동성 자산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하다가 이제 부동산도 많이 규제가 있고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주식에 이제 많이 좀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윳돈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 예. 네, 그리고 길게 보시면서 내가 자주 보고 뭐 신경 쓰고 이럴 일들이 예. 아니고 그러시면 안 돼요. 네, 그러시면 안 되고. 예, 성경에도 보면은 잠언에요. 예. 2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릅니다. 이 조급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잠언서 19장 2절에도 보면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돈을 벌려고 예를 들어 갖고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갖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막무가내로 누가 하니까 따라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뭐 그 쉽게 얘기해서 묻지마 투자잖아요. 그래서 예. 내가 잘 알지 못하고 그러지 않고 뭐 집사님의 아드님도 얘기해줬지만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한 지식도 있고 정보도 있고 그렇게 또 자기가 연구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쉽게 해서 이제 묻지마 투자는 이제 불로소득이라고 이제 저희가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 네. 자, 이렇게 연락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에 0191 우물정의 영원구원으로
각종 재테크 관련된 질문들이 있으시면 연락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택연금을 좀 얘기하다 돌아왔는데 네, 지금 1261번님도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연금을 예. 일찍 받는 것보다 늦게 받는 게 좋은가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예. 뭐 은퇴하신 분들이 연금을 늦게 받으면 또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어떤가요? 예, 요사이 은퇴하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참 많이 해요. 예. 왜 그러냐면 연금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찍 타는 게 좋느냐, 뭐 늦게 타는 게 좋느냐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지금 연금 신청하시는 분들이 연금을 몇 세에 타느냐면은 62세입니다. 지금요. 57년생, 뭐 58년생, 59년생, 60년생이 연금을 이제 지금 신청하는데 그럼 62세보다 조금 내가 일찍 타고 싶다. 그런 걸 조기연금이라 그럽니다. 네. 그다음 62세보다 뒤로 미루는 거를 이제 연기연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연금을 뒤로 미루면 연금이 이제 더 많이 타겠죠, 그죠? 그렇죠. 이게 평생을 미치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좋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제가 지금 이런 분들을 정말 상담을 많이 했어요. 예. 상담을 해보고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연기는 못 하더라도 그러니까 뒤로 미루는 게 장점이 많아요. 왜? 그건 오래 살기 때문에 지금요. 그렇죠. 예. 연기는 못 하더라도 조기는 버텨 보십시오. 아. 이게 제 결론입니다. 네. 지금. 네. 왜 그러냐 하면은 연기까지 하시는 분들이 여유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아. 왜? 생활비도 있고 그렇죠. 돈 벌어놓은 것도 예.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네. 또 지금 또 들어온 수입도 있고 예. 그래서 연기를 하는 건 일반인들에게 상당히 힘든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연기는 못 하더라도 조기는 버텨 보십시오. 왜? 나중에 오래 살게 되니까 그래도 연금을 좀 얼마나 더 많이 만드는 게 예.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결론을 그렇게 딱 매듭을 지어줍니다. 그렇죠. 그 제 주위 이제 그 지인 중에서도 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조기 예. 그런 이제 타신 분이 계세요. 예, 이제 예, 그런 예. 이제 그거는 뭐 이제 생활적인 이제 여유가 없으시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미리 그래서 신청해서 답니다. 예. 이제 대신 이제 나중에 타는 것보다 이제 예. 금액이 좀 줄어들어서 그렇죠. 그렇게 줄어들어서 이제 매년 나오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인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아마 질문을 주신 것에 아마 좀 답변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도 연락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에 있어서 은퇴하신 분들이 연금을 늦게 받으려면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이제 이게 좋은 건지 이게 좀 전에 해주셨던 그런 비슷한 얘기예요, 그렇죠? 예, 방금 그 얘기인데 네. 제가 얼마 전에도 한 분을 이제 상담을 해드렸어요. 이분은 63세 연금을 받더라고요. 지금만 나이가 뭐 한 57세, 8세 정도 되시는 분인데, 근데 이분이 추납금이라 그래갖고 그동안 안 냈던 좀 기간이 좀 있어요. 그 추납금을 이제 가서 상담을 해보니까 돈이 한 4천만 원 정도 되더래요. 네. 그 단도직입적으로 저보고 4천만 원을 내는 게 좋나 안 내는 게 좋나. 그래서 제가 무조건 내시라고. 네. 이유는 딴 거 없다. 오래 살기 때문에 그렇다. 아, 내시라 근데 그분 돈이 좀 있어요. 그 내시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내시는데 또 이분 또 질문이 뭐냐면은 보통 60세까지 연금을 넣고 예. 그러면 63세까지 3년이 비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는 최고 등급이 46만 원인데 46만 원을 내려고 하더라고요. 돈만 있으면 제가 내십시오 그랬어요. 아, 왜 그러냐면 1년을 더 내면 연금이 한 5% 정도 더 증가합니다. 차이가 굉장히 크네요. 예. 그래서 여유가 없어 그렇지 여유만 되면 내십시오. 네. 내놓으면은 그리고 오래 사십시오. 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 이제 평균 연령이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지금 그렇죠. 말씀하신 내용들도 이제 그런 면에서 저희가 좀 얘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시각이 7시 32분이고요. 좋은 아침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각종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연락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에 0191로 보내주십시오. 찬양을 잠시 듣고요. 잠시 후에 계속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 잠시 후에 함께할 얘기는 요즘 이제 금 투자도 좀 많이 궁금하니까 금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질문을 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저희가 이제 그 얘기할 내용 중에서 이제 그 상속과 관련된 얘기 여기도 좀 궁금한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또 지난주에 하셨던 얘기는 유언장 얘기도 있었죠, 그렇죠? 예. 이 이야기도 좀 더 저희가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우물정의 0191로 연락 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7740번님. 네, 예. 주택 연금 기간제가 있고 종신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단점이 뭔가요 하셨어요. 역시 주택연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네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현재 그 주택연금은 종신형을 거의 다 하고 있어요. 기간제로 이렇게
내가 그 집에 평생 살면서 뭐 10년만 받겠다. 네. 그다음에 뭐 20년만 받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장단점이라 그러면 뭐 제 생각에는 내가 오래 살 것 같아. 그러면은 좀 종신형이 종신형으로, 예. 맞는 게 맞는 것 같고 막 그게 아니고 단기간에 내가 좀 돈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기간형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장단점은 고령화 시대에는 그래도 종신형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오래 듭니다. 사니까요. 예, 그렇죠? 오래 사니까. 네. 예.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금액을 가지고 예. 어떻게 나누느냐 이게 이제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 차이인데 예. 종신형은 어차피 오래 사는 사람이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네. 일찍 돌아가시면은 뭐 좀 그런데 네, 네. 오래 사는 사람은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렇군요. 종신형이요. 예. 네. 자, 그리고 9,500번도 연락을 주셨는데 결혼한 자녀 전세금도 증여에 해당하나요? 하셨어요. 예. 제가 전번 시간에 아마 집을 사는 문제에 대해서 예. 이게 이제 증여에 해당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 신경을 써서 뭐 대출을 내더라도 자녀 이름으로 집을 한다 하면은 자녀의 자녀 이름으로 대출을 해야 되고 네. 이자도 자녀가 내야 되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또 그게 돈의 그 증여 추정 금액이 어디서 나왔는지 뭐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뭐 전세금도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보느냐는 이런 질문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근데 전세금은 아직까지 국세청에서 이것도 뭐 물론 증여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정부에서 이게 증여가 맞나 안 맞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전세금까지 고액 그런 뭐 돈이 아니면은 아직까지 전세금에 대해서 증여를 추정하고 뭐 이렇게 하지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얼마든지 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네. 하는데 근데 문제가 어디 있냐면은 전세금을 갖고 집을 또 사게 돼요. 아. 예. 그러면은 사게 됐을 때 나는 전세금 갖고 샀는데 그 인정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그 이제 매매를 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죠. 예, 매매하게 된 거는 이제 우리가 음. 나중에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주택자금 소명 자료는 제출이 꼭 있는 건 아닌데 네. 국세청에서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네. 이럴 때는 이제 그걸 소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뭐 대출을 냈다 안 그러면 내가 봉급 타서 내가 했다. 예. 그럼 부모님인데 받았다. 뭐 이런 예. 게 증명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질문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 오늘 집사님 모시고 하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보내주셔야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570번님도 문자를 주셨는데 네, 연금은 얼마 정도 내야 노후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이건 어려운 문제. 제가 보니까 연금을 얼마 정도 돼야 네. 지금 현재 우리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정도 돼야 그래도 뭐 아주 뭐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 안정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공무원 연금이 연간 뭐 매달 300만 원을 만드는 건데 그렇게 만들려면은 정말 연금을 많이 넣어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아마 연금을 어떤 연금만 얘기하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갖고 지금 현재 만들 수 있는 거는 직장인들이 한 150 정도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나머지 150을 이제 뭐로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뭐 퇴직연금으로 채우든지 그다음에 개인연금으로 채우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안 되면은 이제 주택연금 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스스로 미리 계획을 세워갖고 내가 노후에 나는 한 300 정도는 해야 되겠다. 뭐 안 그러면 뭐 나 좀 더 한 500은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갖고 하면 젊을 때부터 하면 힘 안 들이고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그 타그나피님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이제 사회 초년생들도 이제 이 연금에 대한 얘기를 지금 이 방송을 그거 듣고 하셔야 계시는 돼요. 분들도 계실 텐데 예.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뭐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이제 연금의 종류를 지금 몇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예. 이제 국민연금이라는 게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고 그렇지. 그리고 이제 개인연금이 개인연금도 있죠. 있어요. 예, 개인적으로 이제 따로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볼 수 있는 퇴직연금. 퇴직연금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금들을 잘 활용을 하면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이 내용들도 많이 도움이 되시죠, 그렇죠? 네, 제가 이제 퇴직연금을 가입을 해야 한다고 네. 그렇게 얼마 전에 들었는데요. 예. 이게 어디에 퇴직연금을 가입할지 고르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이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골라야 하나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도 따라서 가게 됐는데 네. 그게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고. 예.
퇴직연금 얘기하면 또 이제 또 끝이었거든요. 이게. 그 얘기까지 하면 아마 그 방송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아마 그 사회초년생들 아마 은하 PD님처럼 또 같은 생각을 좀 하게 되실 것 같아요. 뭐 그 질문도 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뭐 잠시 후에 또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요즘에 뭐 그 경기가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또 안전자산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시던데 우리 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 금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전번에도 한번 금 얘기를 한번 하시는 걸 제가 봤는데요. 금 투자 얘기는 이게 경제가 좀 막 그 안 좋다거나 지금 코로나 시대 아닙니까, 죠? 이때 너무 이제 경기 변동성이 너무 많으니까. 아마 금 투자 얘기를 좀 많이 나와요. 항상 그래요. 주식이 안 좋으면은 금값이 올라가요. 보면은 그래서 아마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뭐 금 투자도 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자산이라고 보통 다른 자산에 비해서 안전자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투자는 100% 안전자산은 없습니다. 없고 근데 좀 문제는 뭐냐면은 금 투자를 해갖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골드바 같은 이런 걸 사는 경우가 있어요. 골드바 뭐 금 덩어리를 사는 거. 근데 그 덩어리를 사서는 사실 오래도록 갖고 있어야 돼요. 빨리 팔면은 이거는 부가가치세라 그래고 10%하고 수수료하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5% 수익을 올려도 제로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금 투자와 똑같은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금 통장이라 그런 것도 있고요. 금 통장도 있고. 그냥 금 펀드도 있고. 금 ETF라 그래 갖고 주식 투자하듯이 금에 투자를 하면은 금값이 오르면 똑같이 올라가요, 이게. 이런 투자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에 금덩어리 사는 걸로만 자꾸 생각하는데 이거 말고도 똑같은 효과를 노리는 투자 방법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아시면은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래요. 뭐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그 경기가 어려워지면 이제 이런 안전자산을 많이 선호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금에 대한 게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금값이 오르기도 했고요. 그렇죠,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금을 투자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금을 사는 걸로 좀 생각. 저도 그렇게 생각을 그렇죠, 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셨죠.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실제로 금을 살 수 있는 이제 그 골드바 같은 걸로 실물 투자가 있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간접 투자죠. 뭐 통장을 사거나 펀드를 사거나 또 ETF라고 하는 이런 상품을 사는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 뭐 각종 정보를 좀 알려드리고 있어요. 좀 전에 그 이제 증여 얘기도 좀 나왔었는데 사실 상속에 대한 것도 좀 궁금해요. 뭐 이제 상속에 따른 이제 분쟁 같은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해주시기를 이제 상속 분쟁 해결 방법으로 이제 유언장 만들어 놓는 얘기, 여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 좀 얘기를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아마 그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 상속 분쟁을 들고 온 그런 어떤 사람에게 탐심을 버려라. 똑같이 나눠라 이런 얘기 한 것도 아니고 탐심 버려라 얘기를 했거든요. 그다음 야고보서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그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재산을 그냥 남기고 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언장을 반드시 남겨야 된다. 그래야 분쟁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자필 증서 하나만 남겨도 돼요. 자필로 그냥 쓰셔 갖고. 근데 요거는 이제 한 5가지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내용 뭐 날짜, 주소, 성명, 도장 찍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요것만 들어가도 법률적인 효과가 발생이 되고, 그다음 더 확실한 거는 공증소에 가서 공정 증서 작성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그냥 편지만 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군요. 이 편지가 이제 법적인 효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자필 증서만 남겨도 된다는. 자필 증서 남겨도. 근데 그 안에 돈이 안 들어요. 이거는 이것만 남겨도 법률적인 효과가 발생이 되는데. 그다음에 공정 증서 방식은 더 확실한 거죠. 그렇군요. 그래도 자필 증서는 뭐 위조할 수도 있고, 그죠? 그렇죠. 자식이 훔쳐갈 수도 있고, 막 꼰칠 수도 있고, 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자필 증서만 남겨도 되는데 그 안에 5가지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한다. 들어가면은 법률적인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있다. 사실 법률적인 효과가 있어야 특별히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면 유언장을 만들어서 뭐 미리 분쟁을 방지한 사례 같은 것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이제 서울에 가서 한번 그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분이 연세가 많았어요. 권사님이셨는데 은퇴하시는 거 80이 넘으셨는데 갑자기 아파트가 하나 생겨버렸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재개발되는 바람에
주공 아파트가 이게 새 아파트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게 한 6억대 정도 재산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 강의를 듣고는 큰일 났어요. 자기가 가만히 그냥 돌아가시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유언장을 남겨야 되겠다. 그런데 유언장 필히 남기시라고. 그래서 제가 누구 있는데 이 아파트를 주고 싶어요 하니까요. 딸인데 주고 싶대요. 근데 전부 다 딸이 자식들이 전부 다 외국 다 나가 있어. 근데 딸이 이제 그 일본에 있는데 20년 동안 매달 생활비를 어머니 있는데 100만 원을 보내준 겁니다.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죠? 그렇겠네요. 어머니가. 그래서 제가 그러면 딸인데 주고 싶으면은 뭐 자필 증서를 남기셔도 되는데 일단은 나머지 아들 2사람인데도 일단 동의를 먼저 구하세요. 구두로라도. 그렇죠. 다 동의하시면은 자필 증서 남기시고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뭐 별로 뭐 좀 반대한다든가 이래 하시면 공정 증서를 남기라고 제가 그래 얘기했어요. 그렇군요. 아까 얘기해준 공정 증서. 공정 증서는 더 확실한 거니까. 네. 법률적으로 아주 확실한 그런 증서니까. 이거는 뭐 좋은 사례인데 뭐 좋지 않은 사례도 있나요? 제가 한 번은 보니까 70대 나신 분인데 아들이 3남매 있는데 막내 아들이 너무 부모를 힘들게 만들었어요. 돈도 많이 갖다 쓰고. 근데 이 아버지가 그냥 돌아가시면 또 남은 재산 갖고 또 분쟁이 일어날 것 같아. 공정 증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막내 아들이 또 뭐 이 재산에 탐을 내고 막 이럴 것 같아 갖고 공정 증서를 그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이 자녀가 너무 많다거나 이러면 공정 증서하는 게 맞아요. 확실하게. 확실하게 놓는 게 맞다는 거죠. 네. 자, 여러분들은 어떤 또 궁금한 내용들이 있는지 연락을 주시고 오늘 또 시작하면서 또 이제 그 감사한 내용들도 좀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그 내용을 저희가 잠시 후에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이야기에 대한 또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당진에서 듣고 계신 분도 연락을 주셨어요. 네, 1561번님 매일 하루 시작은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요. 은혜 받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음에도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네. 그래요.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이 요즘엔 전국에서 듣고 계셔서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좀 들어오고 있네요. 계속 연락 주시고 저희가 이제 상속 증여 좀 얘기를 했는데 제 그 주위 지인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세요. 상속이 날지 아니면 증여가 날지. 은하 PD님 상속과 증여의 차이를 아시나요? 상속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렇죠. 받게 되는 거고 증여는 살아계실 때 이렇게. 맞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이거 모르는 분도 많거든요. 그럼요. 이게 쉬운 내용은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게 증여가 좋냐 상속이 좋느냐 이걸 이제 절세 측면에서 제가 얘기를 드린 겁니다. 뭐 절세 말고도 이제 상속 증여 차이가 있으니까 절세 측면에서는 이게 굉장히 복잡한 얘기인데 일단 돈이 굉장히 많다. 적어도 막 20억, 30억 막 이 재산이 많으면은 증여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 절세 측면에서 그렇지 않고 재산이 뭐 한 10억대 미만이다 그러면은 상속이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에게는 뭐 실제로 돌아가실 때 재산을 많이 못 남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인들에게는 상속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분을 상담을 했는데 이분이 어머니가 이제 그 건물 하나 갖고 있는데 이 기준 시가는 한 5억 정도 된다고 다른 건 재산이 없어요. 근데 이제 아들이 자꾸 이거를 이제 자기 이름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어머니가 연세가 많고 하니까. 그럼 어머니가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되는 겁니다. 해주자니 너무 섭섭하고 그죠? 안 해주자니 자식이 자꾸 해달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면서 근데 어르신 이거 해주면은 증여세가 8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게 뭐 깜짝 놀라더라고요. 큰 금액이네요. 근데 돌아가셔서 그냥 상속을 하면 세금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자식이 해달라는 이유가 있을 게 아닙니까, 그죠? 물론 이제 다른 형제들하고 다 합의가 됐더라고요. 합의가 됐다 그지만은 어떻게 그냥 돌아가시면은 또 딴 말 할 것 같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해달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공정 증서를 작성하세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해 놓으시면은 아들도 안심할 게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죽으면은 저 건물이 내 거다 이래 될 게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세금도 안 내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분이 뭐 얼굴이 뭐 화색이 돌아오더라고요. 차이가 굉장히 크네요. 그 5억 정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5억에 8천만 원이면 10%가 넘는 금액. 그 정도 나옵니다. 상속세인 경우에는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공제가 돼버리니까 세금이 없어요. 그게 이제 뭐 어느 정도 금액 이하면 이제 상속세가 이제 없는 거죠. 자녀만 있어도 5억,
예. 배우자와 자녀가 남기고 돌아가셔도 10억입니다. 10억. 예. 아하. 그러니까 자녀가 한 명 있으면 5억. 한 명만 있어도 5억. 자녀만 있어도. 자녀만 있어도. 예. 배우자가 없이 자녀만 있어도 5억은 공제를 해줘요. 아하,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뭐 실제로 일반인들은 상속세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거의 다. 이 내용도 사실 뭐 그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고, 네. 저희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그 뭐 마지막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노후 자산 관리에 있어서 이제 꼭 부탁하고 싶은 얘기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제가 노후 이 자산 관리에 가장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노후 준비를 미리부터 하셔야 돼요. 예. 그 사실은 젊을 때 직장 들어가면서부터 내가 노후에 연금을 얼마 만들 것인가 이런 네.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노후를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 빚을 안고 살아가는 거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빚이 있으면 막 빚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 근데 사실은 빚을 안고 살아가는 건 똑같아. 성경에도 우리가 전번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은요. 그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 누구에게 빚지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노후 준비하는 것이 빚 안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